네, 안녕하세요. 저 강동고스 국어과 원장 최경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올해는 좀 설명의 자료를 책처럼 준비를 했거든요. 뒤에 저랑 닮지 않은 사진도 들어있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이 사진을 보시더니 아들아 왜 20대 때 사진을 넣어놓고 좀 많이 망가졌어요, 몇 년 동안.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리자면 저는 올해 이제 강의를 17년째 하고 있고요. 올해 1학년 아이들 태어난 해 강의 시작했거든요. 2009년에. 네. 그래서 저는 방이동에서 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재수 정규반에서 재수생들 수업도 했었고, 방이동에서는 이제 또 다른 자사고인 보잉고를 한 7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이맘때, 여기 강동고스 원장으로 오게 됐고, 배재고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배재고를 처음 맡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매년 열심히 했는데 특히 올해 더 많이 긴장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지역 그리고 새로운 학교 제 수업을 선택한 애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출 분석이나 교재 연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수업을 1학기 중간 때 24명의 아이들이 선택을 해줬거든요.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뭘 믿고 선택했는지 처음 가르치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아이들이 결과가 좋았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소문도 좀 나고 또 다른 배재고 아이들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해서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지금 2주차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전타임 마감해서 120명이 지금 듣고 있어요, 수업을. 예.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명예로운 훈장 같은 거, 왜냐면 제가 보잉고를 하면서도 전타임 마감을 했었는데 이제 배재고 맡은 첫 해 또 전타임 마감을 해가지고 자사고 2개를 전타임 원래 제 스스로 칭찬을 안 하는데 이건 좀 대견스럽더라고요. 일단은 소개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배재고 내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22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우선 요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좀 특징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22년부터 좀 보시면 우선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게 출제 영역이 크게 문학,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교과서가 있긴 한데 사실 교과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1학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문학 작품도 있고 문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뭐 화법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문학과 문법 이런 것들만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시험에 넣거든요. 그래서 비교과서 비중이 훨씬 높아요. 예. 그래서 특이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전년도 1학년 모의고사.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과가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서 외의 것들이.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적 출제를 해요. 배재고가 문법을 너무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간 게 1학기 기말고사 때 또 들어가고,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23년도 마찬가지고, 23년도, 이때도 마찬가지고, 잠시만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이 좀 비슷한데, 24년에 이제 특이점이 2개가 있어요. 뭐냐면, 서술형, 서답형이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중에 서술형 한 문제가 10점짜리가 출제가 됐어요. 10점짜리가. 되게 배점이 크죠.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등급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미리 자료를 주지 않은 채, 랜덤 출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신이라고 하면은, 시험 범위를 주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학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처럼 자료를 주지 않은 채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서 출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24년의 두 가지 특징인데 제가 작년 이맘때 설명할 때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반드시 유지될 거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등급 가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보인고 앞에서 했다고 했는데 보인고는 예전부터 이런 특징을 계속 보여왔어요. 이제 배제고는 24년에 이런 특징을 보였고 이제 올해 25년 올해죠. 올해를 보시면 역시 서술형 한 문제 10점짜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좀 잘렸는데 여기 미리 자료를 주지 않은 채 랜덤 출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 고3 EBS 수능 특강 중 일부 문항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1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수능이 살짝 변했어요. 그 샘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샘플을 시험 범위에 추가했어요. 그래서 미리 좀 한번 보라고.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하고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들을 아예 안 썼어요. 교과서를. 그리고 문법은 여전히 누적 출제. 근데 이 문법도 사실 1학년 교과서에 들어가는 문법 내용은 전체가 10이라고 하면은 한 3,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배제고는 프린트를 따로 주세요. 그러니까 1학년 범위를 넘어서는 문법을 프린트로 주세요. 그래서 거의 전범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범위를. 이미 1학기 기말고사 때 문법 전범위가 10이라고 하면은 거의 10을 했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 그게 또 누적이 됐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되는데, 이 시험 범위는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 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뭐 내년에도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문항수가 22년부터 25년까지 봤을 때 25년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34문제, 33문제에서 35문제.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이제 시간 부족을 막 호소하기도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전략을 좀 짜주기도 하거든요. 전략을.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100점을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따가 이제 등급컷 이런 것도 말씀드릴 텐데 100점을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한 몇 개 틀려도 1등급은 나오거든요. 1등급은. 그래서 너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뭐 이런 랜덤 지문 이런 것들은 일단 풀지 말고 우선은 풀 수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풀어서 점수 확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그 10점짜리 서술형을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출제됐던 건데 제가 이게 교재는 못 실었어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됩니다. 이런 게 출제되는구나. 보시면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이렇게 3개이거든요. 이 중에 2개가 문법이에요. 기말고사 때만 문학이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있긴 한데 애들 여기서 진짜 엄청 깎여요, 점수. 되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 10점짜리 서술형에서 좀 채점을 빡빡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도 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번 중간고사 때도 여기 보시면 4점, 4점, 2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알려줬던 점수보다 막 여기서 깎여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 10점짜리 서술형으로 좀 변별을 많이 두세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나머지 4문제 정도는 단답형이거든요, 단답형. 이건 서술형, 10점짜리 서술형이고 나머지 4문제는 단답형인데 그 단답형은 막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아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 특징을 봤으니까 이제 특이사항 요약과 이에 따라서 이제 방향 설정을 좀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학교에 비해서 비교과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과서는 이제 모의고사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난이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1학년 교과서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재고 오는 아이들 정도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다룰 때는 되게 긴장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난이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출제 기조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부터 미리 자료를 주지 않은 채 랜덤으로 출제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신 때만 반짝 공부해서는 절대 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마인드를 살짝 바꿔줘야 되는 게 내신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이라는 것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비 고일 때부터.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수시만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어쨌든 수능을 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1학년이나 이럴 때 당장 눈앞에 모의고사가 뭐 나중에 대학 가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당장 눈앞에 내신만 계속 현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때는 잠깐 공부하고 그 외에는 쉬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되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는 좀 1, 2학년에 집중하느라 고3을 올해 한 해 쉬고 있는데 제가 고3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재수학원에 있을 때도 너무 좋아요, 점수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게 너무 좋은데 너는 왜 재수라니? 하고 성적표를 딱 보면은 국어가 4.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애들의 보통 생각이 읽히니까, 우리말이니까. 일단은 수학, 과학에 집중을 했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완전 오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은 좀 지식적인 측면도 되게 강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국어는 그것들보다 채워야 될 지식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국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읽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근데 그 읽을 때도 정확하게 읽고, 그 내용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때 그냥 주어지면은 그냥 달달달달 암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3학년 때 그걸 하려니. 거기다 3학년 되면 난이도도 올라가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배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신 때도 랜덤 출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확연히 갈려요.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수월하게 푸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거를 건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평상시 때도 이런 수능 국어 공부를 계속 두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고등학교는 내신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신이 아닐 때는 수능 국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문법이 이제 계속 누적되고 있죠. 그리고 범위도 거의 전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법 공부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겨울방학 때도 문법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도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점짜리 소수령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방향 설정을 해보자면, 고1 수준의 공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수준을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설명의 말미에 이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말씀드릴 텐데 이제 배재고 합격자 반이 이제 1월 첫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루는 자료가 저희가 이제 주간고스라는 책을 쓰거든요. 주간고스 비내신 기간에는 근데 이게 고3 기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고3 기출로. 그래서 미리부터 좀 고3 수능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좀 일찍부터 이런 데 좀 익숙해지게끔 훈련을 좀 시켜요. 물론 지금 이제 중학생 티를 막 벗을락 말락한 아이들에게 고3 지문 중에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들이밀진 않고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난이도 높은 거 이제 이런 걸 선정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국어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암기하고 더불어 낯선 지문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랜덤 지문이 나오든 뭐 모의고사를 보든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가끔 문학은 아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값이 그냥 처음 보는 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때 스스로 그거를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 그걸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은 역시 지속적인 공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서술형 문제를 접하고 이를 직접 써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비내신 기간에는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기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본 게 배제고 내신은 이러하고 그래서 이에 따라 방향을 설정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는 건 제가 실제로 뭐 계속 수업을 해왔고 올해 특히 배제고 아이들과 했던 수업 자료들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내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필기를 바탕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 필기. 왜냐면 이 문학이라는 게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해석도 있지만 누군가의 독특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배제고는 꼭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배제고는. 그래서 당장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특정 작품도 일반적인 해석이 있는데 두 분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선생님이 독특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매번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러면은 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이번 주 국어의 이슈를 얘기해 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학교 선생님 필기가 중요하냐? 당연하죠. 왜냐면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해석도 알아야 되겠지만 학교 선생님 설명, 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들의 필기가 총망라된 손필기 교재. 이 손필기 교재를 통해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합니다. 손필기 교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냥 어머님, 아버님들은 책을 거기에 8페이지 펴두시고 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뒤에 있으니까 교재. 이게 이제 손필기 교재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필기예요. 혹시 보실 거면 페이지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거든요. 이게 연두색이라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남 선생님, 김 선생님 성만 써가지고 여기는 이제 남 선생님.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는 두 선생님이 모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선생님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있고 김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 이제 서로 못 들은 내용을 크로스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히 두 선생님이 모두 강조했다. 그럼 이거는 중요한 거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손필기 교재를 줘요. 참고로 이 손필기 교재는 이런 말을 하니까 요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얘기하면 안 되나? 백땡땡 선생님이 다 자기가 원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손필기 교재가 내가 원조다라고 얘기하니까, 강동의 백땡땡이다.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제가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시작을 해서 이게 송파 강동에 쭉 퍼져가지고 지금 웬만한 선생님들이 이걸 다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손필기 교재를 왜 시작을 했냐면, 남자애들 필기 잘 못하잖아요. 진짜 못해요.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진짜 어떤 애 필기를 보면은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필기를 보면은 너 이거 읽어봐. 그러면 본인도 못 읽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걔 중에 잘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문제라는 거는 학교 선생님 설명, 그 설명이 이제 필기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집해서 정리해가지고 노트로 제공을 했었어요. 이게 16년도에 처음으로 제공을 했었거든요. 보임고 할 때. 근데 그때 정말 애들에게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이런 책이, 이런 게 있다니.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선생님들을 보고, 야, 씨, 이건 못 따라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막 서로서로 하고 막 그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됐죠. 이걸 뭐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했던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때 했던 거를, 잊고 살다가 학원 강의를 하면서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필기를 되게 꼼꼼하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생김새에 비해서 좀 꼼꼼해요, 되게.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필기하고, 이제 필기할 때 연필로 해요. 왜냐면 집에 가가지고 형형 색깔로 다시 덧칠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다른 반 선생님 필기도 가져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옮겼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시험 기간에 애들한테 팔았어요. 애들한테 팔아서 근데 뭐 대단한 돈을 받은 거 아니고 이제 매점 가서 이제 뭐 좀 얻어 먹고 그랬는데 남자애들 가리키면서 이게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손필기 교재의 본질은 이제 모든 선생님들의 필기가 이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공통적으로 설명한 것들은 특히나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이제 8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어딨냐. 네. 이게 배제고가 아까 모의고사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내신 시험범에 들어갈 때 문학도 있지만 문학은 아까처럼 이제 손필기가 나오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서가 이제 비문학인데 이거는 내신에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진짜로. 근데 그냥 외우기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암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생으로 암기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거를 한 열 몇 번 하다 보면은 텍스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학습을 해야 내신 시험 가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항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신에서 독서가 나오면 학부 선생님들이 되게 꼼꼼하게 내세요. 그러면 이거를 대충 보고 가면은 정답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다른 문제 푸는데도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내신 독서가 들어갈 때는 어떤 아이들에게 주의를 많이 시키냐면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는 애들. 걔네들은 딱 보면은 이해되는데? 이러고 안 봐요. 근데 막상 내신 시험 보러 가면은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내용을 이런 내용이지라고 이해를 했어도 그거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정말 많이 반복을 시키는데 그러려면은 아이들에게 완벽한 자료,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거 만드는데 정말 매번 시험 때마다 정말 힘들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역시 샘플입니다. 18페이지인데 제가 이거를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독서지문 원본이에요. 이게 1분 단위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장마다 다 분석을 해놔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독서지문 원본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또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도식화도 해놓고. 이게 제가 직접 다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정리하고, 모든 문장들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집을 줘요. 이것도 이 4문단이 여기서 제일 핵심인 문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 구분하는 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벨라파둘라 모델, 뭐 비바 모델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싹 해서 이거를 책으로 제공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거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이라도 놓치지 않게 계속. 그래서 핵심은 모든 문장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내신의 컨셉이 그냥 다 떠먹여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받아서 자기 걸로 소화하는 작업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장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제 모토입니다. 물론 이제 뱉어내는 애들이 많아요. 아니 떠먹여주면 먹어야 되는데 자꾸 뱉어내. 자료를 줘도 안 봐 애들이. 안 보는 애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닭달에 가면서 막 봐라 하면서 막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법은 뭐 내용이 비슷하니까 바로 이제 샘플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학교 문법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도 실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한 페이지만 살짝 실었어요. 이게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나오면 이거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분석집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분석집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혹시 문법 조금 아시나요? 그래도 이거는 높임 표현이거든요. 저는 항상 높임 표현 수업할 때 얘기를 해요. 이 높임 표현을 수업하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너네가 17년 동안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되게 공부하기 쉽게 이제 핵심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각 높임의 실현 방법을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문장에서 어떤 높임이 사용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실제 문장에서도 제가 수업하는 이 순서가 있거든요. 문법은. 그 순서를 순서대로 다 써놓는 거예요. 자, 먼저 서술어 보셨다 확인해라. 그 다음에 보셨다의 주어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하고 이제 복습할 때도 그냥 이 순서대로 쭉 복습하면은 이제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문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때 평일 클리닉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평일 클리닉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시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풀이 되게 다양해요. 일단 배제고 기출은 뭐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보인고 기출도 가지고 있고, 뭐 역대 수능 기출, EBS, 그 다음에 기타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저는 학원 일로 먹고 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자료를 계속 모아두자. 언젠간 다 쓸 거다. 그래서 그거를 26살 때부터 그냥 계속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풀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에게 제공할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리닉 자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배제고 기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EBS, 뭐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 그럼 제가 직접 만들어요. OX나 뭐 서다평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그때 애들 사이에서 되게 회자됐던 거거든요. 이게 클리닉 시험이에요. 여기 보면 내신 6주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시험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아이들은 그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거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독서 분석집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클리닉 자료예요.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얘네들이 3학년이 되면은 수능을 볼 건데 그 샘플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OX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빈칸 뚫기 이걸 낸 거는 이게 얘네가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런 식으로 빈칸 뚫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냥 비문학 지문에 빈칸을 뚫어놔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 뭐니?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시키는 대로 야 지문 5번, 10번, 15번 계속 읽어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읽은 애들은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벨라 파둘라 볼레 이름도 힘든 요거 이런 것들도 이제 서다평 훈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켰고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해설지도 제가 직접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해설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답형, 서술형 대비 문항도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 중세문법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답형 만들고 이게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고, 그래서 이제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좀 실전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고, 이런 클리닉을 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을 계속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는 지식도 있지만 이게 습관의 문제거든요, 습관을.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너 누가 글을 그렇게 읽으래? 너 또 제대로 못 읽었네? 그런 식으로 계속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바뀌어. 그거를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습관이 bek혀버리면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국어에서는 잘못된 습관을 올바르게 바꾸는 게 시작이에요, 진짜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문학, 독서, 문법, 그 다음에 평일 클리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페이지를 다시 9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제가 내신 대비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하지만 내신 대비 이전에 수능 공부가 있죠. 수능 공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신을 하더라도 본인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설명도 잘 받아들이고 어떤 낯선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정규 수업, 수능 수업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양한 걸 가르쳐요. 한 문장부터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이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 지문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문을 독후감 쓰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문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설계된 글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출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고를 구체화시켜서 확실한 정답을 찾게끔 훈련을 시킨다. 이거를 계속 구체화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암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쓰잖아요. 그럼 이게 풀이 과정이 보여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생각하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안 보여. 근데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역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얻게 된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 풀어가는 사고를 구체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목표인 거예요. 낯설고 다양한 제재를 통해서 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게 훈련을 시킨다. 근데 사실 여기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문장부터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게 훈련시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이라는 것도 결국 한 문장 한 문장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고, 저희가 문제를 풀더라도 그 선택지가 결국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문장을 애들이 잘 읽는 애들도 있는데 너무 못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이런 걸 써놨어요. 올바른 문장 읽기, 그 다음에 뭐 올바른 내신 공부법. 저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법을, 어떻게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올바른 문장 읽기를 보면은 일단 처음에 문장이 나오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이 확인이라는 건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문장 읽기는 뭐냐면 단어를 자꾸 빠뜨려요. 단어를 빠뜨리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단어만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말이구나. 왜곡이 되는 거죠, 의미가. 그럼 왜곡이 된 상태로 판단을 하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단어를 추출할 때는 단어를 빠짐없이 추출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단어들은 결국 문장 구조화된 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문장 구조에 맞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이해와 추론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단어 빠뜨려. 문장 구조도 안 봐.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로 가요. 근데 이미 왜곡이 된 거죠. 잘못돼. 이게 습관이거든요. 아이들의 그림은.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아, 얘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보면은 문장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 정말 잘해오는데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수업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클리닉하고 이럴 때도 이런 걸 되게 신경 써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는 아이들하고 되게 친근하게 지내거든요. 얘 이제 성향들을 알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아, 얘는 이거 틀리겠다. 이게 그냥 바로 나. 그리고 클리닉을 딱 하면은 여지없이 틀려. 그러니까 제가 클리닉 아까 문제도 직접 만든다 했잖아요. 만들면서 떠올라. 아, 이거는 얘는 틀리겠구나. 그러면은 예상을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틀리고 나면은 이제 또 이제 막 혼내는 거죠. 너 이씨 이거 똑바로 읽으라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거고, 이 내신 공부법. 이것도 제가, 수업을 좀 많이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수가 안 나오는 부류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원인이,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안 한다예요. 시켜도 안 한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거. 문장 읽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거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법을. 되게 억울해요. 나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아이들은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아까 전에 손필기 봤잖아요. 그러면 본문 텍스트가 있죠? 그리고 거기 필기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 여기에 무게중심이 너무 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필기 교재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그 필기만 보는 거예요, 필기만. 그 필기만 본다는 건 뭘까요? 그것만 단순하게 암기한다는 거예요. 달달달달.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암기는 말이다. 어거지 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야 된다. 너네 머릿속에도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럼 그게 왜 안 까먹고 남아있는 거냐? 그거는 너네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 거다. 그런 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이거부터 들어가요. 본문 텍스트의 모든 구절을 빠짐없이 샅샅이 정독을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라. 이해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게 이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내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거를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 구절을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필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납득을 해야 돼요. 납득. 그러니까 이해와 본문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필기 설명에 대한 납득. 이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이것만 외웁니다. 이것만. 제가 이거를 내신 때마다 OT 때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를. OT에 한 40분을 할애하거든요 저는.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해와 납득. 그럼 이걸 하고 나면은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암기를.
그 암기를 하려면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필기 납득하고, 다시 처음이라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필기 납득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추구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오래 들은 아이들은, 그리고 제 수업을 오래 들으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제가 뭐 결과 이런 것도 보여주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점수를 잘 올리거든요. 애들을. 근데 이게 잘 올리는 게 뭐 제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좀 교정을 해주면,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자기 걸로 잘 흡수하면은 점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 참고로 이거는 역시 기출이어가지고 그냥 여기만 띄워볼게요. 이게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던 거거든요. 현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만 좀 한두 개 가져왔어요. 참고로 이 시는 나희덕의 연두에 울다 라는 작품인데, 시 오랜만에 보시죠? 시. 참고로 이 작품은 화자가 되게 아프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화자가 어느 날 기차를 탄 거예요. 여름에. 기차를 타고 막 가는데 옆에 들판에 여름이니까 벼들이 펄할 거 아니에요. 그 연두빛 벼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들판 왜 저리도 푸른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화자는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연두 출렁거리고 수렁거리고, 근데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화자가 울음을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게 감정이 정화가 되면서,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하면서 생명력을 자기도 회복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요. 그럼 당연히 이 내용을 수업을 할 때 모든 구절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시켜주고, 이 작품의 주제는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강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에서 이 선지가 나온 거예요. 니은 밑줄 치고 화자가 햇빛을 보며 생명력 회복을 소망하고 있으면 알 수 있군. 그럼 이제 이 선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해석이 맞냐 틀리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틀린 아이들, 이게 지금 정답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가지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못 골랐어. 왜 못 골랐냐? 애들 눈에 이것만 보여. 생명력 회복 소망. 이거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이라는 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빠짐없이 정확하게 읽고 단어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왜냐면 이거는 들어봤거든. 이거 생명력 회복인데? 생명력 회복. 반갑다. 맞는 선지. 이러고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 골라낸 애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제가 텍스트 자체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여기서 저 빛이라고 했는데 이 저 빛 자체가 햇빛이 아니에요. 햇빛이. 아까 위에서 물론 이게 잠깐 보여드려가지고 찾기 힘드셨을 텐데 이 벼들이 연두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되게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투병 중이어서. 근데 저 연두빛 벼들을 보고 느낀 거예요. 이런 생명력을.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눈물을 터뜨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뭘 두고 왔겠어요? 생명을 두고 왔겠지. 그거 나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생명력 회복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 저 빛은 연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뭐 그나마 여기 가서 보는 애들은 나. 햇빛 이건 보지도 않고 반갑다 생명력 회복 이렇게만 하고 푸는 거야. 근데 이 햇빛도 잘 보면은
지금 이 햇빛을 꾸며주는 말이 이거거든요. 저 햇빛. 어떤 햇빛? 나를 빛 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빛은 긍정적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텍스트마다 그건 다른 거예요. 막 생명력 넘치게 빛나야 되는데 저 햇빛은 나를 빛바래게 만드는 거예요. 빛바래게. 나를 되게 흐릿흐릿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작품에서 이 햇빛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햇빛이에요. 근데 어떻게 화자가 햇빛을 보면서 생명력 회복을 소망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선지를 정확하게 풀어낸 애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 다음에 이선지가 나왔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고 아 이거를 판단해야 되고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만 현혹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 저 밑은 연도인데? 뭐 틀렸네 벌써. 이미 여기서 틀렸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제 1대 다로 하니까 이걸 잘 못 보는데 이제 클리닉하고 애들이 문제를 풀고 저한테 가져오면은 틀린 걸 보면은 얘 성향이 나와요. 아, 얘 이게 안 되는구나. 어떤 애는 공부 자체를 안 했구나. 이런 애도 있고, 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틀린 거 보면 이런 게 안 돼. 그럼 이거를 코치를 해줘야 돼서. 너 이거 볼 때 좀만 더 시야를 좀 넓혀봐. 이거 내 말 믿고 좀만 더 해봐. 그럼 이거를 잘 듣고 하는 애들은 점수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라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이제 교재로 가서, 오른쪽에 그 11페이지에는 연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참고로 여기 이제 1월이 되면은 PPST 특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방학 때 총정리를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배제고 입학전 뭐 현대문법 특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고전문법 총정리 특강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수능 국어를 계속 공부하다가 글 읽기 방법이나 뭐 문학, 독서, 낯선 질문 이런 거 훈련하다가 그 쌓아온 능력을 바탕으로 내신 대비 들어가서 내신 대비하고 다시 내신 대비 끝나면 또 국어 자체에 대한 능력을 키워 나가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또 내신 대비하고 약간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 저는 그 스타일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의 좀 실체를 보여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4페이지 가보시면 아이들에게 매년 이런 걸 받아요. 수강평을. 수강평도 참 많이 받은 다음에 이 중에서 걸르고 걸러요. 잘 쓴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싣는 건데 참고로 요거는 제가 목차는 줘요. 목차는. 애들에게 수업, 교재, 클리닉 그리고 성적 자랑하고 싶은 애들 성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써주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이 아이가 저는 수강평을 이렇게 잘 쓰는 아이 처음 봤어요. 제가 수강평을 되게 옛날부터 받았거든요. 이 아이는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강평을 쓰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아이들의 글을 통해서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아이는 그 국어 교육과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실제로 국어도 잘 하고.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수학. 저는 항상 이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널 보면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다. 저 수학 진짜 못했거든요. 국어나 영어나 이런 언어 쪽은 잘하는데 수학은 그래서 진짜 겨우겨우 수능 때 3등급 맞았어요. 3등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비슷해요. 근데 국어는 너무 잘하고 글도 참 잘 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초점을 두는 게 이해라고 했죠.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 있다고 해도 정말 쉽게 이해를 시켜준다. 들으면 이해가 된다. 저는 수업 시간에 온전히 이해에 모든 걸 투자해요. 이해시켜주는 거에.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질문 대답도 잘해준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재 같은 경우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말인데, 얘가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 원문과 이런 워딩을 쓰고 있죠. 제가 이거를 실제로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얘기하고, 이거를 습득한 아이들은 이런 말을 써요. 똑같이 텍스트 원문과 손필기의 필기, 이게 설명이라 그랬죠. 이거를 번갈아 보면 암기 또한 암기하려 악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외워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얘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텍스트 읽고, 그 다음에 필기 보고, 본문 텍스트 읽고, 필기 보고. 그러면 억지로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몸만 가면 시험 대비가 되는 클리닉. 뭐 개인적으로 클리닉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말고도 지금 그래도 잘 쓰고 제 특징이 잘 묻어나는 이제 수강평만 모아놨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성과들 중에서 좀 눈에 띈 변화들 만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 상위권 유지. 그러니까 제 수업은 아까 그 아이도 수강평에 써놨지만 상위권 아이들,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 다 잘 들을 수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가 낮았다가 팍 뛴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낮았다가 바로 1등급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아이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제 수업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도 1주차 때 안 오고 2주차 때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조사를 해요. 너 점수가 어떻게 되니? 과거의 점수가 어떻게 되니? 이 조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달라고. 나 아이들한테, 나 집요하다. 나 무조건 받아내. 그러니까 너 무조건 난 줘야 돼. 끝까지 받아낼 거야. 그래서 결국 받아냈는데 점수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미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어요. 얘 이번에 뭔가 사고 치겠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점수가 바로 93점이 나왔어요. 93점.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차근차근. 이랬다가 이렇게 올라간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백땡땡 아이도 이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때 이제 점수가 좀 낮았고, 이때 이제 2등급을 떴고, 이때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갔고. 참고로 등급 컷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 등급 컷을 1학기 중간 때 등급 컷이 1등급, 2등급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1등급이 92, 2등급이 몇점이었지? 2등급이 83. 제가 소수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87, 73. 기말고사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팍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때 89, 그 다음에 7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두세 문제, 객관식 한 두세 문제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1등급이. 근데 여기다 이제 서술형 몇 개 더 깎이고 그러면은 이제 확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등급 컷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이때도 그렇고. 그래서 1등급 컷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애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냐면 되게 잘해요. 클리닉 할 때도 거의 안 틀려. 내가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문제점도 별로 없어. 근데 시험만 가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맞아요. 심리적인 문제. 멘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아, 근데 이런 아이들은 한 번만 이걸 깨잖아요? 그러면 팍 돼요, 진짜. 지금 여기서 이 아이죠, 이 아이. 이땡땡. 얘가 첫 시험에 2등급이 나왔어요, 2등급. 2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들어왔거든요. 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열심히 하고, 나름 잘 하는 것 같은데, 시험장만 가면 좀 많이 떠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따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자꾸 자기 암시를 해라. 클리닉 시험을 볼 때도 실제 시험이라고 자기 암시를 해라. 선생님 그게 되나요? 되게끔 해, 이 새끼야. 자기 암시를 해. 너 이거 넘어야 돼. 너 이거 한 번만 넘으면 점수 나온다. 그러니까 해라.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대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얘가 1학기 기말 때 이제 2점수가 나왔어요. 2점수. 2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나온 거죠. 극복을 한 거야. 극복을 한 거야. 근데 얘 시험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울면서 저 80점 어떡해요? 4개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다음 시험 100점. 참고로 2학기 중간고사 때 유일한 100점이었어요. 이 아이가. 되게 어려웠다. 이 89점, 87점, 89점. 이때 이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누적된 문법이 이때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100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슬쩍 아이들 이름을 지워서 문자를 좀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전에 성적표 안 냈다는 결국은 내서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점점. 물론 성적은 다 지웠고요.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배제고 가시면은 이제 배제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성적 이런 게 나와요. 예. 괜찮아. 이게 첫 주도 안 왔다 그랬잖아요. 많이 떨어졌구나. 영상에서 OT 하는 거 잘 들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올려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93점 받았다. 저도 얘가 잘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귀여워서 그냥 넣어봤어요. 2개 틀렸어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멘탈 제가 지금 9시 1분이죠. 오전 9시 1분. 이게 시험 보기 전이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도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문자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신감 가져. 너 준비 잘했어. 그리고 계속 시험하면서 차분해지려 노력해라. 과하게 긴장하면 고생한 거 다 날라간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해라. 답장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쌤,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웠냐? 그래도 멘탈 잘 잡고 풀었냐? 너만 어려운 게 다 아니라 다 어려운 거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뭐 4개 찍었어요. 이러는 거야. 괜찮아. 상대평가니까. 이게 고등학교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진짜 난 정말 공부를 진심으로 열심히 했다.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어려워. 그럼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든 아이들이 어렵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해야 멘탈을 잡거든요.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그냥 시험 자체가 어려우면 어차피 다 같이 떨어지는 거야. 거기서 누가 멘탈 잡고 한두 문제 더 맞추냐.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멘탈이 날아가서 맞출 수 있는 것도 다 틀려. 그러니까 이 멘탈 싸움이거든요, 진짜.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달래놓은 거죠. 상대평가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려갈 거야. 일단 상황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87. 어떡하죠? 점점점.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걱정 마라. 전체적으로 등급표 다 내려갈 거다.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얘가 87점, 아까 9였죠? 87.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 때 자신감에 넘쳐서 전교에서 저 혼자 100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100점이 나왔고, 조마조마했어요. 제발 서술형에서 깎이지 마라. 본인은 안 깎일 것 같대. 근데 워낙 선생님들이 깎아대니까, 근데 다행히 안 깎였어요. 그래서 이제 100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수업도 하고, 방법도 강조하고, 또 멘탈 관리까지 하고, 종합 케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저희가 우선은, 11월, 요거는 그 자료에 없고요. 뽑아드릴 걸.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예비고일이 11월 15일, 그리고 16일, 이때 개강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일단 11, 12월은 제가 최상위만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반, A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반이 나뉜 거는 우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막 끝날 때쯤에는 자기 현 위치에서 한 두어 달 동안 그 위치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편성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겠다 하면,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17개 이상이면 20문제예요. 20문제. 20문제 중에서 17개 이상이면 이제 최상위 반이고, 그 다음에 13개 이상이면 이제 S반이고, 그 다음에 13개 미만이면 이제 A반. 일단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요. 참고로 이 테스트지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의 여러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20문제짜리로 딱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반편성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배제고 가게 된다. 그럼 이제 배제고 합격자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제고 합격자 발표가 아마 12월 26일일 거예요. 금요일. 그럼 이제 1월 3일, 1월 4일, 토일에 걸쳐서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4시, 일요일 날은 오전 10시. 그래서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머님들한테 이거 지울 거 그랬다. 배제고 준비하시는데 좀 편하시라고 그 가이드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가이드북도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진로 파트, 이거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진로 파트 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도 책을 가져와서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3페이지가 이제 진로 계획과 지원 동기 영역 작성. 이게 첫 번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작성 사례도 좀 써놨거든요. 이제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시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써줘야 돼요. 뭐 학업을 하면서 이런 게 어려웠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극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래 작성 사례를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가시면 인성 영역. 인성 영역. 이거는 이제 보통 봉사활동 이런 걸 애들이 많이 써요. 봉사활동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다가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자기가 주도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성 사례 있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로,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구성을 해서 1200자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는 이제 면접 대비 가이드. 이것도 같이 넣어놨고요. 어머님들 그 자소서 아이들 쓰게 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서 쓰라고 해요. 내가 이 자소서 내용을 확실하게 소화해서 면접 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도를 해도 돼요. 면접 때 이런 질문을 하게끔 유도를 해도 돼요. 자소서에다가 쓸 때. 그러니까 자소서에 내가 면접 대비할 때 이런 거 질문 답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틀을 유지해야 돼. 어쨌든 이 감독관님들은
이 자소서하고 학생들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 통해서 질문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실제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긴밀히 입수를 해가지고 긴밀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거 면접 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접 끝나자마자 무슨 질문 있었니 무슨 질문 있었는지 바로바로 보내라 해가지고 확보를 한 거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는구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자소서에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각각의 자소서에. 그러니까 자소서를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수습이 안 되게 쓰면 안 돼요. 진짜로. 나 좋은 말 다 써놨는데 만약에 면접에서 이거 물어본다. 대답을 못한다.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면접에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소서를 구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좀 못 써도 돼요. 그거 다 감안하세요. 중3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전형 일정도 넣어놨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자소서 면접 대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면접 대비하실 때 예상 질문을 뽑아가지고 그 예상 질문 당연히 자소서에 있겠죠. 그래서 25년도에 나왔던 그 문항과 자기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질문 뽑은 다음에 그거를 입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입으로. 그건 제가 형광펜 칠해놨을 거예요. 면접 대비 할 때 그 가이드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입으로 말하게끔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머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저 정말 숫게 없었어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유치원 안 다녔어요. 유치원 안 다니고 웅변학원 다녔었거든요. 웅변학원. 부모님이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얘는 뭐라도 시켜야겠다 해서 말하는 웅변학원 보냈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면접 보러 다니고 뭐 대학 가서도 면접 보고 대학으로도 면접 보고 근데 면접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냥 달달달 입으로 계속했어요. 입으로. 근데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 강의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예상 질문 만들어서 그냥 강의를 했어요. 계속.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입으로 익히니까 면접 때 좀 긴장은 되겠지만 그래도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은 무조건 입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입으로. 그냥 눈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말 안 나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설명해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제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일단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분들도 참 열심히 하시는 저만큼 열심히 하시는 저희 훌륭한 선생님들이시니까 반평성 고사에 맞춰서 잘 맡기셨다가 혹시 이제 배제구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저와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설명해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